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선거 이론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동량과 이동량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용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죠. 문득 떠올라서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부동량이라고 해서 불변량은 아니겠죠. 변하지 않는 양은 아니에요. 부동량과 불변량은 다르다. 변하지 않는 양이 있다는 말, 움직이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움직이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 양일까요? 지지하는 정당의 그래요. 시민수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예를 들어 한국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래요. 사람들 수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 수가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의 수가 있다. 그 말이겠죠. 이동량은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의 수도 또한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럼 부동량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내리자면 고정적으로 우파정당이나 좌파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수로 선것이 우파정당이나 좌파정당에게 투표하는 국민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동량 탱크가 있죠. 부동량이 있는데 그 수가 항상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량의 일정 부분이 선거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서 항상 한국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죠. 또 태어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 않더라도 외국에 나가버려서 선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국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빠져나가겠죠. 유출구멍이 있다. 또한 유입 파이프가 있다. 그렇죠.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들어오면서 그래요. 부동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량이 항상 모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탱크가 있다는 거죠.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펌프가 있죠. 그래요.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펌프를 통해서. 그래요. 뭐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이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게 펌프겠죠. 그림을 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우파 부동량과 좌파 부동량을 우파 정당 부동량과 좌파 정당 부동량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부동량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어떤 정당에게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얻은 그래요 투표수를 통해서 부동량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언제 가장 안 좋았나요? 19대 대통령 선거 때 안 좋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당시 1340만 표를 얻었고, 그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785만 표를 얻었겠죠. 바른정당 유승민은 220만 표를 얻었죠. 그때 바른정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새누리당을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정당이죠. 우파 정당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국민의당이 있죠. 그래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찍은 이는 이제 이동량을 분석할 때 이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파 부동량은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이 얻은 표를 더하면 구해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85만 표를 얻었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한 220만 표를 얻었죠.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1006만 1000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선거인 수의 23.69%고 투표인 수의 30.67%가 되죠. 그러면 부동량은 몇 프로일까요? 23.69%일까요? 30.67%일까요? 30.67%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냐면 기권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인이 어떤 경우에 기권하느냐. 그래요. 지향하는 의지에 부응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어렵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이 글을 쓴 이 마음을 살피면서 아는 거죠. 이 글을 쓰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쓰니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겨루는데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쓰니가 예전에 얘기한 게 있죠. 좌파에도 중도 좌파, 극자 정당, 순수 좌파 정당이 있고, 우파에도 중도 우파 정당, 구우 정당, 순수 우파 정당이 있다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도 중도 좌파 인사가 있고, 극자 인사가 있고, 순수 좌파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파에도 중도 우파 인사가 있고, 구구 인사가 있고, 구구 우파 인사가 있고, 순수 우파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순수 우파 인사겠죠. 합법적 수단을 지향하고 경우에 따라 비합법적 수단을 허용한다. 그렇죠. 순수 우파 인사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보면 어떤가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모두 좌파 정책을 내세웠겠죠. 내세웠죠, 실제로. 그래요. 포퓰리즘 정책이나 둘 다 내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가요? 지향하는 의지에 부응하는 정당이 없어서 선거를 안 했겠죠. 그래요. 정치에 무관심한 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지지하는 정당에 크게 실망한 경우 기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언제일까요? 20대 대통령 선거, 아니죠. 19대 대통령 선거 때, 그래요. 그 선거를 안 했죠. 왜?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 크게 실망해서, 선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 못하겠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외국에 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선거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약한 경우.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관심 있더라도 뭐 선거에 참여하냐, 그냥 놀러 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선거인 수의 23.69%를 부동량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거인 수, 그러니까 그 얻은 표를 선거인 수로 나누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죠. 그거를 그래, 부동량으로 볼 수가 없어요. 기권하는 경우에도 어떤 정당이나 어떤 세력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쓰니는 18대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 안 했으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에 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하는 경우라 해서 그래요. 정치에 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 수 23.69%보다는 투표인 수의 30.67%가 맞다는 거예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뽑았을까요? 당연히 이거를 쓰니는 순수 우파 인사니까 선거를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었겠죠. 왜 찍었냐? 또 그런 말도 많잖아요. 좌파 정부에서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을 키웠으니 우파 인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뭐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파 정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니까 좌파 정책을 쓰긴 쉽지 않죠. 그럼 이걸 쓰니는 잘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윤석열 찍은 이유는, 선거에 참여한 이유는 지향하는 의지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일치해서 찍은 건 아니죠. 그럼 왜 찍었겠을까요? 좌파 정당의 득세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찍었겠죠. 그래요. 우선은 좌파 정당을 이 득세하는 걸 막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투표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거를 쓰니는 순수 우파 인사니까 항상 그래요. 국민의힘 그 우파 정당에만 투표를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딱 한 번 민주당을 찍은 적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유해창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겨룰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찍은 경험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속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IMF 사태가 터져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요. 그래서 그 우파 정당이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신임을 얻지 못했죠.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누군가를 다른 정당을 밀어주고 싶은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는 보수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파 인사인 줄 알고 찍었던 거예요. 속았던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었고, 요즘엔 시대가 많이 변했죠. 뭐 간첩을 존경한다지 않나. 그래요.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않나. 근데 과거에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주의자라고 해도 빨갱이라 해도 뭐 보수라 하고 막 그랬던 것이에요. 그렇고 하여간 그런 이유 때문에 투표인 수의 30.67%를 부동량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좌파 정당의 부동량도 구해볼 수 있잖아요. 우파 정당의 부동량, 좌파 정당의 부동량. 그러면 좌파 정당의 부동량은 어떻게 구하냐? 좌파 정당이 가장 힘든 시기에 선거를 치렀을 때 구할 수 있겠죠. 언젠가요?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죠.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600만 표 가까이 얻었어요. 한나라당 이명박은 1140만 표를 얻었죠. 이러니까 막 대부분 500만 표 가까이 차이 나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뭐 국민들이 대부분 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149만 표를 얻었는데 48% 정도예요. 무소속 유해창 후보가 많이 얻었죠. 350만 표를 얻었어요. 창조한국당 문국관 137만 표, 민주노동당 권열길 71만 표를 얻었죠. 딱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과 대통합 민주신당이죠. 두 개를 더하면 688만 6천 표 가까이 나오죠. 투표인 수의 29%예요. 큰 차이 안 나죠. 국민의힘하고 30%, 29% 그래요. 그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부동량을 넘어섰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동량을 구하면 30%를 곱해보면 되겠죠. 선거인수에서 한 1180만 표 나와요. 이동량은 다른 데도 많이 갔죠. 무소속 유해창한테도 가고 창조한국당 문국헌에게도 갔고, 이동량이 한나라당 이명박에게도 갔겠지만 결집했다 볼 수 있겠죠. 결집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은 어떤가요? 한 30%는 돼야 되는데 부동량이 많이 빠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700만에 30% 대충 곱하면 한 1,100만 명 되죠. 물론 부동량이 다 투표하진 않겠죠. 그래요. 1,100만 명에 70%만 해도 80% 해도 한 800만 표는 얻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집값이 상승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죠. 그때도 부동산 정책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빠지고에 그러면 지지율이 달려있냐? 그렇지는 않겠죠.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요. 부동량을 구했던 거예요. 부동량은 비슷했던 것이에요. 이번 이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진교훈 후보는 13만 7천 표를 얻었죠. 부동량을 넘어섰나요?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14만 5천 표. 국민의힘 김태우는 9만 5천 표를 얻었다. 부동량을 넘어섰느냐? 많이 부족하겠죠. 비슷하겠죠. 한 앞에서 구한 부동량을 구하면 15만 3천 표인데, 물론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부동량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좀 거의 근데 그런 건 무시하고 거기 구해보면 15만 3천 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9만 5천 표를 얻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태우 후보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죠. 그래요. 불법 인정받으면서 대법원에. 김태우 후보 때문이냐. 다른 후보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지죠. 결과가 좀 낫지 않았을까,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얘기도 또 있죠. 그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죠. 거기서 구속된다 했는데 다 구속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판사가 구속을 안 시켰죠. 그 영향이 아닐까.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도덕적인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요. 2022년 4월 7일 서울시 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90만 표를 얻었죠. 선거인 수로 따지면 22%, 투표인 수로 따지면 38.90% 얻었죠. 그래요. 김태우는 어땠나요? 김태우 후보는 투표인 수의 39.19%를 얻었죠. 박영선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어요. 한 0.2%나 더 많이 얻었죠. 그래요. 이때 서울시장은 민주당으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였죠.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였죠? 오래되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죠.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죠. 그래요. 그래요. 김태우 후보가 더 많이 얻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김태우 후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처럼 좋은 이미지를 가진 후보를 내놨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김태우 후보 때문에 또는 판사 때문에라는 큰 격차가 일어났다.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요. 그건 지난 재보궐선거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는 57% 얻었죠.
진경훈 후보는 어떤가요? 56% 얻었죠. 격차는 몇 프로일까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18.19% 차이가 났죠. 강서구에서는 17% 차이가 났죠. 변동이 별로 없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울 시민들의 투표 성향은 큰 변화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이 된 정당에 이런 투표를 할까? 예전에 얘기했죠. 도덕성이 약해서 한국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좌파 정당은 어떤가요?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계속 지죠. 지방선거까지 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서울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뭔가요?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락을 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급락을 하니 당연히 선거 결과가 안 좋겠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의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정당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부동산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뭘까요?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지해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펌프 역할을 한 게 있다. 한국은행이라 얘기했죠. 그래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역시 지지율이 매우 낮았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때는 어땠나요? 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전두환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죠. 박정희 정부 때도 많이 올랐겠죠.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집값 오르고 내리고는 지지율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에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을 가진 가족들, 자기가 집이 없더라도 부모가 집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 가진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를 좋아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정책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낮은 지지율은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유사점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파 시민의 탄생 및 성장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탄생. 우파 시민은 어떻게 탄생될까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시장,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모두 긍정할 때 비로소 우파 시민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시장,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특히 사유재산이겠죠. 침해하는 정책이 나오면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결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명박 정부부터 결집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비밀도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탄생한 이들은 어떨까요? 쉽게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부동량 탱커에서 부동량 저장 탱커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저장 탱커로 이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이 있었냐 없었냐. 노무현 때는 어떤가요? 재산 형성을 죄악시하면서 종부세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어땠나요? 노무현 정부가 만든 반시장, 반사유재산 뭐 이런 정책에 그걸 시정했냐는 거예요. 시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었냐? 그게 아니겠죠. 당시 표를 보면 통합민주당은 그때 치러진 총선에서 81표밖에 받지 못했어요. 한나라당은 153표. 그때 박근혜를 지지하던 정당이 14석.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시켰어요. 집값이 안정이 됐다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펌프질을 이쪽으로 왔는데 펌프질을 해버린 거죠. 이동하게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모든 비밀이 풀리는 거죠. 성장 1단계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하게 된다. 단순히 시장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있게 하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이제 인식하면서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게 되는 거죠. 2단계 성장 2단계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의 정치 역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있는 것은 어떤 정치 능력의 역할이 있었구나. 또한 있구나. 이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고정적으로 우파정당 지지 및 우파정당에 투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이는 그렇죠. 한결같이 이 정도 단계는 있었죠. 성수. 그 다음에 성숙하게 돼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는 정당에 반발한다. 그렇죠. 이거를 쓰니가 20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윤석열을 찍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는 이들은 부동량 중에서도 어떤가요? 항상 큰 이유가 없으면 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우파 정당에 투표를 하겠죠. 그래요. 한국에서는 반공주의 혹은 반사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좌파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우파 정당 지지 및 우파 정당에 투표한다. 그렇죠. 완수 우파관념을 정립하고 널리 유포하는 데 힘쓴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길이 없는,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겠죠. 그냥 완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우파정당의 부동량은 좌파정당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두 세력이 합쳐져 있다. 탄생하니 성숙하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량을 통해서 강서구 재보궐선거 이해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